코리아인사이트 영상이 곧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존경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애국단체 단체장 여러분, 또한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자유대한민국의 컨트롤타워 부재와 위기 학술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김광진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직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바로 세우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 하나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말해주듯 작금의 대한민국은 종국 세력의 무혈 공산혁명 상황이라 불릴 만큼 그 정체성과 안위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방향을 잡아주고 위기를 관리해야 할 국가의 컨트롤 타워는 실종되었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는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바로 이러한 대한민국의 총체적 위기를 직시하고 그 원인을 날카롭게 진단하며 위기 극복과 국가 정상화를 위한 지혜를 모으기에 마련되어 분을 모시고 왜 이 나라가 길을 잃게 되었는지, 무너진 컨트롤 타워를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발제와 열띤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 토론회가 역사적 이정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2016년 12월 9일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이십니다.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만 힘차게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있겠습니다. 일도 묵념. (1948년 8월 15일) 건국일에 자유대한민국을 위해 장렬히 산화하셨습니다. 이에 우리 건설했던 선배님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이어받아 이 한 목숨 기꺼이 바쳐 가는 결의와 함께 이룩하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영광된 역사를 영원히 이어갈 것을 다짐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국민 의례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오늘
토론회를 위한 토론회 좌장이신 네, 오늘 토론회를 위해서 준비되신 토론위원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네, 조경진 교수님 네? 어디부터요? 아, 네네. 네, 그럼 오늘 발제를 위해서 종북 종중 공산화를 위한 부정선거와 대책으로 우리 이상덕 정의우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좀 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안 올라가.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내려갈 때 다시 뛰었다가 다시 행사 끝나고 예. 아, 네네. 그렇게 하겠죠. 네. 그 화면이 가리는 관계로 인해서 현수막을 잠시 제거했다가 다시 행사 끝날 때 부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조명도 네 컨트롤. 네네. 네, 드디어 저 조명도 컨트롤 하겠습니다. 아니 이걸 밑으로 내리지 마시고 아예 밑으로 내려버리고 바닥까지. 바닥까지 내리고. 내릴 수 있도록 바닥으로 완전 내려버리시죠. 바닥으로 완전 내려버리시죠. 떼지 마시고 떼지 마시고. 떼지 말고. 완전 밑으로 내려. 예, 더 내려. 조금 더 뒤에서 보세요. 조금 더 내리시죠. 저 뒤에서 화면 보이는가요? 좀 말씀면에 조명만 좀 컨트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에 조명을 좀 네, 점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원래 순서는 두 번째였는데 제가 좀 먼저 나오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13년간 폴리텍대학교 기계과 경영교수로 있다가 지금 전격 퇴임을 하고 우리 국본의 윤중훈 총장님과 또 여러 전국의 순수한 외국 지도자들의 연합을 위해서 지금까지 한 2013년 이후에 지금까지 상덕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의 내용은 종북 종중 공산화를 위한 부정선거와 그 대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 계신 귀한 우리 애국자 분들은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설명은 안 하고 그림으로 현재 현황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불법 부정선거의 역사와 정의를 우리가 이들이 볼 때는 공사나 진치전을 지금 완성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뭐 이승만 대통령이나 앞에 있던 전임 대통령 시절에도 이런저런 부정선거는 있었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부정선거와 차원이 다르고 이거는 현재 이 불법 선거는 심각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의를 한다면은 국가 반란 기획형 불법 부정선거의 시작은 김대중과 김영삼위에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앞에 선거에 뭐 자그마한 실수라든지 이런 불법 부정선거, 사기선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또 국민들이 누구나 고통스러워하는 이 불법 부정선거, 사기선거는 김대중이가 제2의 6.25를 이 땅에 제2의 6.25로 공산화하기 위한 그 일을 시작한 것이 5.18 광주 폭동이었습니다. 그것이 국가 내란이었고 그 내란을 김영삼이가 원래 김대중은 내란범이고 대법원 판결에서 내란의 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내란의 괴수이기 때문에 사형을 언도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이 그 이후에 세계 세력의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 국가 내란범 괴수 김대중이를 풀어줬습니다. 그 김대중이가 다시 태국에게 3천억 원 이상의 엄청난 정치 자금을 받은 것을 발각을 하고는 자기도 몇십억 받았지만 김영삼은 3천억이라는 엄청난 거금을 정치 자금으로 받고 했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드러내면서 김영삼이를 강력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때에 김영삼이가 자기가 죽지 않기 위해서 대책을 내놓은 것이 5.18을 내란이고 폭동이 아니라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이미 판결이 나와 있는 것을 뒤집고 국가의 헌법을 우겨버렸습니다. 국가의 헌법을 김영삼이가 그 내란이 아니다. 광주 5.18은 민주화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온 국민들을 속였습니다. 그때 가담한 자가 홍준표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의 국가 내란이 김영삼이의 헌법을 파괴하는 공산화의 초기에 적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김영삼 이후에 지금까지 모든 선거들은 이 이후에 모든 불법 부정선거로 사기선거로 봐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법 부정선거, 사기선거를 해오는 과정에서 때에 따라가면 그게 도저히 불가능할 때는 때로는 포기도 하고 때로는 가짜 풀을 막 집어넣는데도 그게 자기들 예상보다 너무 넘어서 그게 자기들 뜻대로 안 됐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이것이 급기야는 한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AM이라는 선거 기구를 세계적으로 만들어서 김대중이 이후에 그것을 미국의 USAID라는 조직을 통해서 세계 세력과 일합을 하면서 세계 공산화 사기 부정선거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요 근래에 모든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폭동이 아니고 민주화라고 이들이 사기를 쳤는데, 이것은 이미 여기 오신 신동욱 우리 대표나 김만환 박사나 미국의 CIA 보고서나 모든 걸 통해서 다 사기였다고 드러났습니다. 이것을 자기들은 감추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시작한 것입니다. 스카이데일리에서 이것을 신문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또 김영삼 당시에 권영의 안기부장이 5.18은 북한 개입의 사실이고 유공자는 다 가짜 유공자들이 대다수다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지만원 씨가 미국의 CIA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을 다 드러내면서 책까지 내면서 이 모든 부정선거의 원흉인 5.18 광주 폭동에 대해서 상세하게 지금까지 투쟁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동욱 중위도 그 당시에 전남도청에서 그 북기군과 싸움을 하고 이것을 성계함으로 이제 이 5.18 폭동이 막아졌는데 그런 것이 다 사실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는 김영삼이 3.8 특보법이라는 전혀 법에 맞지 않는 법을 제정해서 그 국가 내란을 민주화하라고 탈바꿈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김대중이는 국가 내란 괴수 사형수에서 민주화 영웅으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나라 역사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수많은 가짜 유공자를 통해서 뭔가 불법적인 법률을 제정해서 자기들이 목숨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저지른 죄가 모든 게 국가 반란이고 이들은 사실은 한 가지로서 실제적으로는 그를 알기 때문에 가짜 유공자들을 우리나라의 입법, 행정, 사법 모든 것에 포진할 수 있도록 10%의 가산점을 줘서 그렇게 우리나라의 전체 우리 조직들을 장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들은 이제 아시는 대로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어느 정당이든 대표가 되고 국가의 어떤 정책이사가 되면은 반드시 5.18 묘역에 가서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는 5.18 광주 5.18 반란분들의 우리는 노예들이다. 그렇게 안 하면은 국가의 요직을 차지할 수 없도록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로 그렇게 앞장세워서 국가 조직의 요직을 다 그들이 만들고는 또 거기에 당선이 되면 반드시 광주 5.18 묘역에 가서 무릎을 꿇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 없도록 구조를 만들고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제1차 재임기간 동안에 유엔 연설을 4년에 1년에 한 번씩 연설을 할 때마다 이 미국이 살 스테이트를 이 공산 빨갱이들을 적살하지 않고는 대책이 없다고 유엔 연설을 할 때마다 전 세계 공개적으로 4년 동안 내분을 발표했습니다. 그게 현재 알고 보면은 노조 모든 조직에 장악이 있는 코리아 딥스테이트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열시제라는 단체, 수많은 국가 단체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들은 호의호식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얻고 온 나라를 빨갱이 나라로 만들어 왔습니다. 여기는 여가 없고 야가 없고 심지어 황교안 씨 같은 경우는 아예 전 세계 언론에 비추게 노트 보면은 나는 기신주의 편이다. 나는 딥스테이트의 노예다 하고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언론을 비추면서 그게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선거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선거 우리가 아시는 대로 13, 14, 15 이렇게 쭉 넘어왔는데 김대중이 당선되는 시절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인 약간의 부정선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논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온 국민들이 고통하는 이 엄청난 부정선거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는 보지 않겠지만은 노무현이가 당선될 때, 그 다음에 이명박이가 될 때는 아마 저희들이 포기한 것 같아요. 이 보면은 48대 20 얼마 나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정상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는 선관위가 이거는 도무지 사기 부정선거로 아무리 해도 이건 불가능이다 하고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될 때는 엄청난 부정선거를 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에게 엄청난 그게 뭐 수백만 편지 모르겠지만 집어넣었는데, 그러나 그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나왔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보는 것이 정상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이와 홍준표가 붙었을 때는 제 의견으로는 홍준표의 표를 문재인이가 이긴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이가 당선될 때도 아마 이재명이를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부정선거를 가짜 투표지를 집어넣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윤석열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재명이보다는 낫겠나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약간의 표차로, 아주 미세한 표차로 윤석열이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재명이가 되는 것도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약 600만 표, 약 600만 표 이상의 가짜 투표지를 집어넣어서 이재명이가 당선되도록 추진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문재인 시대에 이 보면은 문재인 시대 때부터 이 부정선거가 또 많이 드러났는데 2017년 5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는 문재인이가 당선될 때에 두루킹의 이런 조작들을 통해 가지고 6% 올리고 6% 낮추고 이런 개념으로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것이 부정선거였는데 그들이 이 부정선거 개수를 10표에 2표를 넣느냐 3표를 넣느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그 언론에 나오는 발표를 가지고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고 이것이 이제는 2016년, 17년, 14년 이때에 이제 이 부정선거 기계를 전 세계의 A웹을 통해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20개 나라 이상의 이 모든 것이 발각이 되어서 유혈폭동이 일어나고 대통령이 때로는 사퇴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적으로 다 드러났습니다. 자, 이번 선거를 보면
21대 대선 결과를 볼 때 잠깐 분석해 보면은 사전선거에서는 이재명이가 64대 26 정도로 이긴 걸로 나왔습니다. 정상적으로 하면은 당일 투표인 38대 53으로 김문수가 훨씬 앞섰습니다. 당일 선거에서 이 정도 앞섰다면은 약 한 15% 이렇게 되는데 사전 선거에서도 그 이상으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작아도 제가 추정하기로는 650만 표에서 약 한 700만 표의 사기 조작을 했다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여기 서거 가운을 우리 장 박사님 안 오셨는데 이거에 크게 차이가 없을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김문수가 420만 표 정도 승리한 것으로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발표상으로 그렇습니다. 이 데이터는 전부 선관위 발표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학과 통계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보면은 이 대수의 법칙이 한 이 히스토그램은 이게 본투표든 사전투표든 항상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부정선거를 한 거는 여기 본투표가 이렇게 있다면은 사전투표는 이쪽에는 이만큼 약 한 10몇 프로의 마이너스가 있고 12%의 마이너스가 있고 이쪽에는 12%의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것이 아마 거의 20% 수준으로 이게 한쪽에 몰아졌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합치면은 약 한 이번 6.3 대선은 37% 정도 사전 조작을 추정이 됩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선거하는 대략도를 가지고 이렇게 추정해 보면은 여기에서 어떻게 이 사기 조작을 하는지를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중간중간에 그들이 그 사기 조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사람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들은 반란 선거, 국가 반란 범죄인들인데 300명의 국회의원들 전부 다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전국의 선관위 직원들이 여기에 적극 가담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동사무소 직원들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우체국 직원들이 다 여기 연합되어 있습니다. 전국의 판검사들도 하나 되어 있습니다. 경찰들, 언론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도 이걸 알고도 지나갔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거를 구체적으로 하는 것을 여러분 대부분 다 아실 거기 때문에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먼저 이들은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사전에 각 지역별로 어떻게 만들어 부정선거를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전국의 모든 지역별로 이렇게 당선이 비극하다 이렇게 가짜 보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보정값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모든 서버 조작을 하는 이런 해킹이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비밀번호를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자, 이거는 4.15 선거에서 사전선거가 63대 36 이렇게 다 나왔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은 자세히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니까. 또 여기에 부정선거를 한 통을 바꾸기 위해서 밤에 약 한 일주일 동안 다 확인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율이 그 인구수보다 더 많은 거의 200%에 달하는 데도 있습니다. 왜? 조작 개수를 그렇게 맞추지 않으면 그들이 당선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게 인구수보다 2배의 투표율이 나오더라도 그때 4.15 부정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재검표가 겁이 나서 그들이 약 26군데에다가 불을 저질렀습니다. 그 안에 거의 다 투표지, 정상 투표지가 가해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정상은 이런데 위조로 이렇게 투표 관리관 도장들 뭐 이런 건데 상세히 말 안 해서 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투표지를 이렇게 개방하는 가운데 이렇게 투표 관리관의 도장이 아예 없는 것도 그 정상이다 하고 대부분 판사가 판결하는 관리관이 전국에 2군데, 3군데 그 도장이 나왔습니다. 이게 전부 다 컴퓨터로 도장을 만들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투표통을 바꾸고 또 이렇게 완전히 세 절째로 다 잘라서 쓰레기 처리하고 또 이렇게 불에 집어넣기 위해 자, 이런 가운데 이들이 마지막에 어디까지 가느냐? 전 세계 각 나라에 20몇 개 나라에 부정선거 투표비, 개표비를 수출하는 그런 아주 세계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1차 재임 기간이 끝나고 2차 선거에 들어갔을 때에 문재인이가 코리아 대한항공에다가 삼성에 물건을 보냈다 하면서 실제적으로 미국에다가 부정선거 투표지를 미국에 여기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민주당이나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사실은 동일한 국가 반란군들입니다. 지금까지 10년 동안 지금도 그래도 국민의힘하고 거기에 따라다니는 국민들은 더 이상 그것을 멈춰야 됩니다. 그들은 같은 범죄단입니다. 범죄단. 그래서 이번에 김문수가 그 사실을 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더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경우, 황교안, 박주현, 도태우 이런 사람들이 국민의힘에 있다가 지금은 나와서 부정선거를 반대한다고 국방대, 국토원 이렇게 해서 그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을 속이기 위한 하나의 작전 세력인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국토원의 민경기가 그 모든 이 수많은 약 한 250가지 이상의 불법 부정선거의 모든 흔적들, 그 증거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때. 그러면 그냥 부정선거다 하고 거기서 대부분에서 외치면 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외치는 사람들을 조용히 해라. 우리가 알아서 선관위 하고 대부분 하고 잘 알아서 제적으로 되어 있다 하고 그것을 무마시켰습니다. 그러고는 대부분의 기각을 하는 때에 민경위가 당사자로 앞장섰기 때문에 다른 오건호라든지 유승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쫓겨나갔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황교안 지금도 불방대를 하고 또 지금은 자유와 혁신당이라는 아주 괴이한 단체를 또 만들어서 국민을 마지막으로 속이기 위해서 사기 불법 탄핵을 모든 걸 알고도 그것을 허용하고 자기가 마지막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황교안이가 4.15 부정선거 때에 자기가 당대표였습니다. 당대표될 때에 황교안이는 선관위하고 짜고 치는 그 사기 부정선거로 자기가 당대표가 됐습니다. 그러고는 그것을 다시 사기 부정선거를 알고 선관위에 맡기면서 뭡니까?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주고는 황교안이가 도망갔습니다.
그 민주당의 180석을 누가준 게 지금까지 연장선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6천 건 이상의 수많은 국가 반란적인 법률들이 6천 건 이상 다 통과되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조례나 규칙까지 포함하면 수만 건의 공산의 법률들이 규칙들이 막 통과됐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이 황교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황교안이가 이번에 대선에 출마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황교안이가 대선에 나와가지고 사퇴를 했습니다. 언제 사퇴했습니까? 사전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그걸 그만뒀어요. 사전선거 전에 만약에 사퇴를 했다. 그러면은 저들이 불법 선거하는 게 그 흔적이 다 나옵니다. 왜? 거기에 황교안이라는 게 없어야 됩니다. 황교안 칼이 없어져야 돼. 그리고 황교안이는 사전선거 끝나고 난 뒤에 바로 사퇴를 했습니다. 왜? 황교안이가 후보로 나와 있는 이상 나중에 모든 불법 부정선거에 그걸 가지고 전국에 있는 황교안을 따랐던 사람들이 이 일을 제기하고 직업회에 참여하게 되면 이 수많은 250가지 이상의 수많은 불법들을 다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못하도록 황교안이는 사전선거 후에 바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나와서 자유혁신당의 연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국민의힘당의 제2의 국민의힘당이고 사실은 황교안과 민경욱과 도태우와 박정희연 이런 사람들이 실제적으로는 국민의힘과 크게 보면 더불어민주당이가 함께 원팀입니다. 원팀. 그것을 이제 국민들이 이제는 양심을 가지고 보면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대안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젊은이들이 막 전국에 일어났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국민들의 운동으로 지금 나섰습니다. 이것이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6.3 대선 무효소송을 지금 두 군데 걸었습니다. 여기에 선관위 노조민을 주신 한승천과 박주현이가 두 개를 지금 이제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두면 또 똑같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국에 있는 서구가치단이 연합해서 이번 법률팀에 같이 연합을 했는데 제하고 약속을 했지만 어떻게 할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자, 여기에 사회부 침공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한미동맹연합의 법률에 의해서 이것은 우리나라를 침범한 것입니다. 이거는 부정선거는 중공과 북한과 함께 우리나라를 침범했는 사회부 침공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세계 세력이 미국이 함께 들어오면 이것을 제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다음에 도널드 트럼프 거기에서 드러났습니다. 이게 또 드러났습니다. 이거 또한 사이버 침공이기 때문에 미국도 얼마든지 유엔 법과인을 가지고 들어오게 됐습니다. 또 이번에 800만 달러의 이 제공했다는 이걸 해가지고 국민들이 미국과 함께 유엔 제재로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만났는데 여기서 서서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일을 트럼프 대통령이 마무리하고자 아마 오늘 큰 압력이 들어갔을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 사항을 잘 직시하고 우리 여기 계신 우리들은 끌어내고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중심을 잡고 이 자리에 우리가 오늘 컨트롤타워를 잘 세워서 나간다면은 앞으로 곧 좋은 기회가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공! 먼저 발표하신 교수님께서 저 키 차이가 너무 나서 저는 163cm의 단신입니다. 자, 두 번째 발제를 할 바로 5.18을 헌법전문에 포함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 설명드릴 상고사부터 일제 현재 독도 영유권 주장까지 우리 역사가 어떻게 왜곡되어 있는지를 집중 연구하고 그 실체를 분석하는 전문 역사학자로서 5.18에 대해서는 5년 전부터 기존 선대 연구 학자들에 의해서 이재명 지만원 박사님을 포함한 김대령 박사님 등등 그 다음에 무수한 수사기록과 대법원 판결기록 등등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작년 6월 14일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최종 결과 보고서하고 뭐가 다른지 뭐가 사실인지 아닌지 정밀 분석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거기에 따라 우리 전체가 나아가야 될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섰습니다. 자, 여러분, 이 중앙 사진이 서울 현충원입니다. 28 묘역인데 5.18 때 계엄군으로서 투입된 인원 중 23분의 군인, 4분의 경찰 등 27위의 전사자가 묻혀있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2017년 이전까지는 전사자로 처리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2017년 문재인 때 군인사법, 보안 관련 아무 이유 없이 순직자로 등급 하향 처리했습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제가 이 관련 업무를 해온 입장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다시 유가족들과 함께 원래대로 전사자로 환원시키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사실 이 돌아가신 27위에 대한 예의를 표하고 애도를 표하는 의미에서 오늘 넥타이는 현충원에 오는 마음으로 검정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 이분들과 이후 여야 어떻든 간에 안타깝게 돌아가신 광주 시민들 154분이 있어요. 그 당사자와 유가족들한테 애도와 심심한 조의를 표하는 입장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80년 육사 45개월 임관 후에 36년 동안 군생활하면서 마지막 조사본부 조사계획과정을 수행 후 전역한 이후에는 육사청동창회와 국군농해운동본부에 근무하고 현재는 5.18 역사학회와 우리민족사연구회 전문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밑에 글씨 보이시나요? 책자와 기록을 근거로 하고 여기에 설명을 못 드리지만 30여 권의 연구 서적들을 분석해서 조사위에서 발표한 내용하고 뭐가 다르냐, 뭐가 팩트고 뭐가 거짓인지를 제가 다 분석을 했습니다. 자, 제일 먼저 5.18에 관련된 가장 최초의 진상보고서는 이광로 그 당시 내무분과위원장입니다. 최규하 대통령의 특명을 받고 6월 5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간 특파를 했어요. 내무부, 국방부, 그 다음에 검찰, 경찰, 중앙정보부까지 죄다 기관들을 다 끌고 가서 현장에서 5.18이 어떤 사태였는지를 정확히 보고서, 결과 보고서를 냈습니다.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두 번째 5.18 검찰 수사기록, 그 다음에 특전사 결과 보고, 그 다음에 광주에 직접 내려와서 작전을 수행했던 탈북 이 특수부대원들, 이분들의 이 증언을 책으로 만든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김대령, 지만원, 정담에 얘기까지 여러 선대, 선행 역사 연구가들, 5.18 연구가분들의 연구 결과를 분석하고 작년 6월 14일에 조사위에서 최종 결과 보고서를 냈는데 이거하고 비교해서 사실이 뭔지, 그
그 다음에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향후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밑에 10번 보이십니까? 이거 북한에서 책입니다. 이 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해방 이후 5.18까지 남한 내 모든 시위, 파업, 투쟁, 폭동 모두 다 김일성의 교시, 지령에 의해서 진행됐다는 겁니다. 이 책에 그렇게 기술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연도별로 이렇게 보면 6.25 해방 직후부터 6.25 이전까지도 이와 같은 4.3 여순반란까지 5, 60년대에는 6.25 전쟁은 당연하고 전쟁 기간에도 인천 부두와 부산 방직공에서도 파업이 일어났어요. 전쟁 중에 이거 전부 다 김일성의 교시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진보당 신진의 마산 4.19 인민봉기, 민자통 사건, 한학년 통역당 사건, 울진 삼척 무장공비와 1.12 사태까지 전부 다 70년대에는 선동회를 조직해서 전태원의 분신하도록 유도를 하고 반결합 민주서 국민협의회, 유신헌법 반대투쟁, 해외 동포들에 대해서 투쟁을 강화합니다. 김일성이 지령을 내려서 하는 겁니다. 11.6 사태와 12.12 사태까지 전부. 여러분 12.12가 군사 쿠데타라는 용어를 누가 먼저 썼습니까? 김일성. 김일성이 쓰면서 그 뒤로 다 그냥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자, 80년대에는 5.18 직전에 사북탄과 7,000명의 지역 주민과 광부가 다 들고 나서 일주일 동안 점령해버려서 한 개의 시를 5만 명의 시를 서울역 10만 시위, 그 다음에 5.18 얘기까지 자, 투쟁 실적을 스토리텔을 지고 정밀 분석했습니다. 5.18 분석한 내용하고 똑같아요. 왠 줄 아십니까? 김일성의 교시 지령에 의해서 다 기획되고 시행된 거기 때문에. 자, 오늘 설명드릴 순서는 5.18이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북한군 투입 증거와 증언을 설명드리고 북한군의 게릴라 작전의 증거를 5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 5.18의 발생 원인 배경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5.18의 바로 전 11일이죠. 김재규 사형 집행됐죠. 12.12는 시해범 김재규가 현장에 있던 용의자 정승화를 수사하기 위해서 벌어진 내용입니다. 합수본부장 입장에서는 시해범을 조사해야죠. 정승화 같이 현장 용의자니까. 그런데 정승화가 수사관들의 열을 거부하고 난동을 부리면서 일어난 우군간 교전이 12.12입니다. 팩트입니다. 팩트. 대법원 판결에도 나오는. 자, 그런데 서울의 봄이나 일부 영화나 언론에서 나오는 정당한 법치판이 하극상이고 쿠데타입니까? 이 쿠데타라는 용어를 누가 제일 먼저 썼다고요? 김일성. 그 다음부터 남쪽에 있는 빨갱이 좌파들은 전부 다 12.12 쿠데타. 중간에 이퀄 등식을 넣고 있죠. 자, 김대중이 민주화 촉진 선언을 발표해서 최규 대통령이 하야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한다. 일개 개인이 정부에 대해서. 결국은 김대중 혁명내가 명단에 입수되면서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사면됐죠.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니까 전국 들순 무장 세력의 게릴라 작전으로 당연히 의심하지 않습니까? 제가 의심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완곡하게 순화시킨 겁니다. 이 폭동세력에 맞선 광주 선량한 시민들과 개헌군의 애국적 충족 작전이 5.18이었다는 겁니다. 자, 5.18은 북한군이 수행한 게릴라 작전, 특히 모략전. 모략전이라는 것은 민간인 복종으로 광주 시민 전라도 주민처럼 위장을 해서 마치 주민이 행동하는 거죠. 그리고 때에 따라서 개헌군 깨구리 복장을 입고서 개헌군이 저지른 만행으로 숨기기 위한 철저한 속임수를 쓰는 작전입니다. 일반 게릴라 작전하고 또 달라요. 왜 이렇게 의심받느냐? 첫째, 5월 11일 김대중이 전국 동학제에서 연설을 하는데 게릴라전을 이렇게 장황하게 떠들면서
정부를 전복시켜서 민중의 혁명을 발생해낸다. 섬뜩한 얘기죠. 두 번째, 5월 18일 9시에 북한에서 대남방송 7시간 했다. 그 당시에 우리 서울이나 전국에 광주에서 뭔 일이 일어나는지 기억나십니까? 조용했죠. 그런데 북한은 왜 이걸 실시간 송출할까요? 다 지들이 기획했으니까. 세 번째, 개헌군으로 투입된 조 교수 대의 증언에는 당시 자기를 통제하던 연대장이 무장폭도대의 한 행세가 월남전에 베트공한 거 똑같더라. 어쩌면 이렇게 똑같지? 이 얘기인즉슨 지휘부가 북한군 계획을 이미 인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광주 수복작전하는 5월 27일 강척으로 단행하고 북한군에 대해서 초안번역 방송이 실시간 송출돼요. 여러분 인터넷 뒤져보세요. 그 생생하게 요 당일날 투항본연 방송이 그대로 나옵니다. 인터넷에 있어요. 다섯 번째, 도시 게릴라 작전이라는 세부 증거인데, 첫 번째 양동작전, 계엄군 지도부 시선을 광주역 도청으로 집중시키면서 이 군분기라는 교량일 때 복합장애물을 설치해서 전부 다 계엄군의 투입을 저지하고 차량 장비를 다 탈취합니다. 이거 엄청난 자재와 운반 장비가 필요한데 현지 내통자가 있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이따 사진으로 보여드립니다. 자, 세부 기만전서가 기습 아침 8시 10분에 24번 차량을 급수하고 이거는 24번 차량이 이렇게 오는 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매몰 해야 되니까. 이 복합장애에 의해서 61연대 24번 차량 185 공병대대가 다 장비, 차량, 무전기, 심지어는 음원까지 다 뺏깁니다. 이들이 뺏은 이 피탈 품목, 집차를 포함한 이런 것들을 그 현장에서 기습 공격한 자들이라는 게 반증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 5.18을 6.25와 비교해봤습니다. 제가 36년 군생활을 하면서 전쟁사를 연구한 입장에서 어쩌면 똑같이 5.18의 6.25 거의 흡사합니다. 목적면에서 전면전에 의한 무력 적화, 광주는 모락전에 의한 전복 통일, 여권 조성 주체는 남로당 박헌영이 20만 남로당을 호응을 시켜서 빨치산과 연계해서 다 뒤집어 엎는다. 5.18 때는 김대중 극렬 추종자, 이게 김대중 여론조사에 친했습니다. 고종간첩과 연계해서 다 들고 일어난다. 사전 준비한 세력면에서는 그 당시에 6.25 부대의 전체 전력의 10% 이상을 못 보냅니다. 그 이내에서 보내도록 됐어요, 휴가. 동쪽, 서쪽에 있는 부대를 다 받고, 그러니까 지휘관이 내가 가서 그 다음에 다음 부대의 작전 계획도 몰라.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주요 지휘자는 여기 6번 파티에 가서 완전히 새벽 늦게까지 파티를 해버리니 38선에서 이런 지속적인 도발 필요에 그냥 쑥 당하는 겁니다. 5.18 때는 김대중이 앞에 선언문을 발표하고 부마 사태, 사법탕과 소력 시위를 유도를 해서 전 국민을 그냥 피로에 쩌들게 만들어요. 작전 목표면에서 서울 점령하면 바로 남로당이 공개해서 남조선 접수하는 줄 알았는데 안 됐어요. 왠지 아세요? 이승만 대통령이 농지개혁을 하면서 내 땅이 생긴 거야. 일반 지방의 농민들이 내 땅을 지켜야지. 인민군에 편승해서 인민군 말을 안 듣고 거부합니다. 자, 5.18 때는 광주 점령에서 대전까지만 진격하는 대성에 있던 10만 정규군이 남을 접수하는 걸로 계획을 했어요. 자, 그런데 대다수의 광주 시민들은 무기 탄약 수령을 거부합니다. 김일성도 생각하지 못했던 현상이에요. 자, 그리고 작전 방법과 작전, 여러분 작전 개시 일요일 4시, 여기도 5월 18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4시. 작전을 개시할 시간이 똑같죠. 제일 취약하기도 하지만 이 두 작전 누가 다. 자, 그 다음에 작전 진행과 작전 결과 이렇게 패턴을 했습니다. 실패 요인은 6.25는 서울 점령을 3일 동안 지체했죠.
박헌영 말만 있다. 5.18 때는 나주 무기를 탈취하고 나서 군대가 지연되고 도청하면서 몰살되면서 김대중 여단 이놈들 너희들이 다 해놓은 다음에 했더니만 안 됐어.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말고도 김경재, 권영애 또 탈북 특수부대는 수백 명의 증언이 뒤에 이제 상세히 이거는 헌법적으로 반영하려고 하는 놈들이 도대체 뭡니까? 기밀성으로 더한 놈들이에요. 자, 북한군이 투입했다는 증거와 증언들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탈북자들이 2009년에 이 책자를 발간합니다. 이분들이 2005년에 자유북한 군인연 광주에 내려왔던 특수부대 요원들이 결성한 조직이에요. 광주 때 북한 특수군이 대거 투입됐다. 그랬더니 5.18 단체에서 들고 일어나서 각종 협박과 살해 위협. 자,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증언록을 책자를 발간한 게 바로 2009년에 이 책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윤한봉이라는 사람 이름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80년대 요 시기에 김대중은 세력도 없고 정치에 입지도 안 돼 있어서 전라도, 광주를 포함한 모든 전국의 대학생 시위를 누가 주도했어요? 윤한봉이. 김대중은 잽도 안 됐어요. 광주 사태, 윤한봉이 다 기획했습니다. 본인이 전체 기획한 5.18 극비비와 구슬 녹취문을 죽기 1년 전에 녹음을 합니다. 왜? 근거로 남겨야 되니까. 김대중한테 배신을 당했거든요. 이거 바로 우측에 김대중 박사님의 역사로서의 5.18에 상세하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지금 대표적인 것만 특수부대는 일개된 대상이 투입됐다. 김일성의 육성 교시, 김정일의 광주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훈련 부족 때문에 실패했다. 광주 사건에서 얻었지만 내일 외에 남겼다. 11군단은 해방의 전초령이다. 자, 북한 책자 광주 평록에는 광주 사태는 북한이 가담했다. 북한 특수부대를 투입해서 신행군과 함께 싸웠다. 특수부대 투입했다고 어디 있다고요? 아니, 북한에서 편찬한 광주 평록 책자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김일성은 남조선 혁명 기회로 광주 사태를 이용하려고 적극 가담했다. 자,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21군단 요원으로 실제 작전을 수행한 A씨의 증언에 의하면 600명의 특수부대가 투입됐다. 시위대 측하고 개헌군 쪽에 안마색 300명씩 활동했는데 자기는 시위대 쪽에 알아봤다. 생사람 죽인 일을 처음 해봤다. 끔찍했다. 도망 가는 여자를 등에 대고 방아쇠에 썩이는 건 떨리는 일이었다. 죽는 숫자가 많아지니까 오히려 계획대로 혼란되니까 잘 따라줬다. 개헌군이건 시위대건 양쪽에서 피해가 생겨 마찰이 커져야 자기들 의도대로 되더라. 계신 것도 우리가 한 것이다. 뭐 아까 모략전이라고 그랬죠? 개헌군 복장을 착용하고 개헌군의 잘못과 행패로 만행으로 이렇게 규정했다는 거죠. 저쪽 뒤에 제가 너무 마이크가 좀 크게 들립니다. 울리죠? 예, 이게 지금 아까 처음 준비할 때도 너무 울림이 커서 제가 원래 육성을 하거든요. 저 뒤에 있는 분 생각해서 조금 띄워서 하겠습니다. 자, 최중현 공동대표도 함경남도에서 전투대기 상태로 있었다. 최정의 1개 대대를 해상으로 침투시켰다. 안창식이 목포에 진탄 18개의 지휘자인데 목포 광주를 중심으로 조직된 이 김대중 조직이 북한의 노동당하고도 차이가 없을 뿐더러 큰 이상이더라. 목포를 거점으로 광주 작전의 지령을 접수하고 집행한 걸 북에 보고했다. 이 사람이 증언한 내용이에요. 자, 평양사상 장중환이라는 분은 이 안창식이 5월 19일 새벽에 광주 시내에 침투해서 광주 세력을 장악하고 무장 폭동으로 격상하기 위해서 무기고 44개를 습격한 거 이 친구들이 한 거다 라고 격으로 증언하고 있어요.
김영하 인민군 준위했던 친구는 수정을 담당했는데 남한군 목장으로 자동부총을 들고 수차례 대동강을 내려가는 걸 목격했는데 그때마다 뭐가 걸려? 사격 중지 명령. 이 작전은 너구리 작전이라고 했다. 이 이란 분들의 실제 작전을 수행한 분의 생생히 특수부대 요원도 말고 주요 인사도 있어요. 김주호 인권운동가 이분은 함경부터 청진시에 인민군 영웅들의 열사묘가 있다. 5.18 때 전사한 158명의 이 부대 합동 감염. 좌측에 있는 게 합동 감염입니다. 묘비 좌우측의 남녀 여녀를 구분했어요. 왜? 얘네들 풍습은 합장은 안 한답니다. 자, 묘비 뒤에는 이 158명 명단만 들어 이와 같은 다른 부대도 490명이나 있다라고 기술되어 있어요. 여기 끝에. 자, 그리고 김계철은 17명이 증언하는데 한미의 정보기관이 보유한 자료하고 운영진 실제 작전을 해온 이 친구의 증언을 종합해서 보니 이 534 부대 이 158명 명단하고 전사자 명단이 청진시 이 13명 명단하고 똑같더라. 572 명단입니다. 이게 대회비예요. 북한군 대회비. 자, 작성일자가 80년 8월 1일. 사망일자 전사자죠. 전사 1. 80년 6월 19일. 똑같아요. 아니, 80년 6월달에 북한에 무슨 전쟁이 있었어요? 우크라이나 파병처럼 대규모 파병을 했습니까? 북한에서? 6.25 때도 이렇게 수백 명이 동시에 죽는 전투는 없었습니다. 신기하죠? 하루 한 날에 수백 명이 죽는 일이 6.25 때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김경재 전 자유형 총리제 김대중 밀사로 파견돼서 평양의 애국열사령의 광주 특수평양 애국열사령의 김달삼 묘비입니다. 김달삼은 사선 사태를 일으키고 북으로 넘어갑니다. 6.25 때 다시 내와요. 6.25 때 총살당한 것이 바로 정선의 김달삼 모가지 잘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마을 이름 중에 두 번째 긴 지명이에요. 제일 긴 거는 달성군의 옥남강시 개천은 발권. 자, 권영양 부장도 증언했죠. 북한의 5.18 기억을 우리 정부가 직접 확인했다. 청진인민열사병 묘비는 사실이더라. 김주호 박사가 공개하니까 6.25 전사서로 바꿔버립니다. 날이 더우니까 노트북한 버그가 일어나서 이게 과열돼가지고 이게 나가지도 않네요. 이게 열이 많이 나니까 지가 소화를 못해요. 어째 이해해줘야지 뭐.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실지 모르지만 이 전투에 참가했다는 50년에서 53년에 6.25 전투에 참전했다는 이 사람들이 언제 태어났는지 여기 보이십니까? 50년 1월, 51년, 48년, 49년. 아니, 태어나자 한 살, 3살짜리가 6.25 전투에 참가하는데요. 말도 안 되는 조작과 왜곡을 해요. 이걸 근거가 이렇게 있는데도 버젓이 6.25 때 참전했대요. 말도 안 되죠? 자, 북한군이 게릴라 작전에 증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광주에서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작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요약을 하겠습니다. 1차 아시아 자동차를 습격합니다. 차량 2대를 훔쳐서 2일차 나주 금성파출소 무기고를 습격합니다. 3일차 군분교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4일차 때 모든 중요한 작전과 사건이 다 일어납니다.
24단 차량 탈취, 아시아 자동차 습격, 무기고 탈취, 교도 습격. 5일차 11공사단 지휘부가 습격을 당합니다. 6일차에는 북한 특수부대와 교전이 일어나요. 7일차 31산 해안대대와 구전체대가 아군 간 교전이 5인 교전이 발생합니다. 11공사단 본도가 습격돼요. 아니 8일차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리을설이 현장 지휘를 나와 있었습니다. 북한군의 전설적인 원수죠. 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김일성의 특사가 문제심이 직접 파견이 돼요. 9일차에는 칠레단이 반서해로 돈봉탁생을 체포하는데 10만원씩 들어있어. 돈봉투에. 그 당시 돈으로 지금으로 환산하면 350에서 400만원. 지금 상사 소령 공급이에요. 돈으로 매수해서 어린애들 그냥. 그래서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 이게 바로 이거예요. 돈 봉투를 줘서 너희들 주모한테 갖다 드리고 도청으로 다시 와라. 그럼 더 줄게. 이게 소년이 온다의 실체입니다. 이걸 한강에 왜곡했죠. 마지막 27일 광주가 수복됩니다. 군 무기고 방산업체 교도소 개혁문 등을 중부장으로 습격하는 게 이게 민주화운동입니까? 여러분 민주화운동으로 보입니까? 남한을 정복하기 위한 북한군의 게릴라 작전이고 이 게릴라 작전은 헌법조문에 포함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당연히 없습니다. 자, 세부 증거입니다. 5가지 사례로 설명드립니다. 이렇게 24단 지휘차량과 공병부대가 속수무책 단위에 다 뺏깁니다. 간첩과 연기하지 않고 이걸 이동하는 걸 아시고 군사행동을 보였어요. 도로를 차단하고 잔여물을 설치했고 여기에 공작조는 북에서 직접 같이 난파된 1000여 명의 3살짜리 애부터 70대 노인까지 다 섞여 있어. 광주 시민을 위장하기 위해서. 탈취한 이런 무기들을 가지고 아군의 움직이는 걸 감청하고 있다 역대했는 거야. 번번이 우리가 특전사도 당하지 그러니까. 이들이 몽둥이를 들고 이렇게 통제하고 있어요. 몽둥이는 참고로 북한이 제3세계에 수출한 특수작전 기술입니다. 3대 수출권이 뭔지 아세요? 땅굴. 월남전 하마스의 땅굴 북한이 전수했죠. 아프리카나 중동에 가면은 거대 석상이 있어. 선전용. 그거 다 북한에서 가져온 수출품이에요. 정체를 숨겨야 되기 때문에 몽둥이 살법을 제출했답니다.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1km에 걸친 장애물을 설치해서 이 원목 하나 무게가 300kg가 넘어요. 이거 설치하면 포크리프트, 포크레인, 페이로다, 도장. 이거 언제 새벽에 그 늦은 시간에 이걸 이용해서 했습니까? 내 통자가 있다는 거예요. 간첩이 한마디로. 자, 그래서 24단이 이렇게 지휘차량을 비탈당하고 공병대대는 이렇게 전교사로 탈출해야 되는데 목포 입구에 93년대까지 쫓겨갑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 공병대대의 생생한 체험 수기 기록이 5월 25일 작성됐어요. 24일, 25일. 그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교보문고에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자,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위원회에서는 아니 08시 10분 이전에 이렇게 2,000명이 도로 차단하고 있었다. 사전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외부 세력의 개입 없이 이렇게 있을 수 없겠죠. 두 번째, 강관, 가로수, 콘크리트가 타이어 방화를 일으켜서 이 부대를 이동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건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자, 두 번째, 아니 장비는 탈주했지만 여러분을 죽이지 않았지 않냐? 실제 죽이진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장비를 탈취해서 특수 목적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또 광주 시민을 동원하려면 광주 시민이 일반 시민이 보고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죽이면 안 되잖아. 광주 시민을 무장 폭도화 끌어내야 되니까. 셋째, 전교사에서는 안내병을 배치하면서 이렇게 사고가 났다. 천만의 말씀. 안내병 배치하고 전혀 무관합니다. 실탄도 없어. 개인당 그냥 최단 하나씩이야. 이거 가지고 300명이나 되는 무장 폭도를 어떻게 당합니까? 여러분 여기 당하실 분 있으세요? 또 탈취한 이런 장비들을 야 비탈 품목을 활용하네
24단 습격한 놈들 아니야? 자, 두 번째는 아시아자동차 군납대 이상 탈출입니다. 최초 18일 05시에 탈출하는데 바로 차량 2대로 금성 나주에 있는 금성 무기고 습격에서 어마어마한 폭력과 총기 화력을 탈취합니다. 이거 아시아자동차 2,400명 직원 중에 2명이 양심선언을 해서 최근에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규군 부대를 습수합니다. 이렇게 48대의 차량을 딱 맞고서 그냥 순식간에 18대를 탈취해가버려요. 이거 여러분 광주 시민이었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니 대학생들이 이거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말도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아시아자동차는 각급 보안시설로 최고 등급의 보안. 그런데 다 들이쳐가지고 장갑차 4대와 구정차량 370여대를 뺏어서 어디로? 17개 시군에 있는 44개 무기고를 향해서 착착착 컴퓨터처럼 움직여요. 자, 이 장갑차는 이탈리아 피아트사에서 우리가 라이선스 생산을 했기 때문에 생산하는 사람도 매뉴얼 없이는 운전을 못해요. 이 장비 생산하는 공장 현재 근로자도. 그런데 아니 자가용 시대도 안 돼 800대의 차량을 피탈을 해서 썼어요. 아니 PP가 있습니까? 핸드폰이 있어요? 800명이 되는 운전병들이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어떻게 순식간에 모입니까? 지금도 모이기 힘든데 사전 지정된 요원의 탈취차를 운행했다는 거죠. 북한 특수부대는 참고로 모든 차량 장비를 운행할 수 있도록 훈련받습니다. 자, 이렇게 버스, 찝차를 이용해서 탈취해서 이런 순으로 해서 61년대 24단 주의차량 공병부대 그다음에 아시아자동차까지 피탈을 합니다. 이게 우리 특전사고로 하나도 힘들어요. 이렇게 작전 계획에 반영되어 있다더라도 무수히 실습과 숙달을 통해서 겨우 될 수 있을까 말까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위원회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 8시 10분에 탈취하고서 9시에 어떻게 소수의견을 3명이 제시했는데 야 뭐야 10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사전에 공장 노조와 결탁해서 타이어 공기압을 체크하고 연료도 주입하고 그 전날 다 했어요. 간첩과 다 연계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경비병을 배치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뚫린 거 아니야? 천만에 미리 08시에 시위대가 막 몰려오니까 진돗개 하나 최고 등급의 경계태세를 강화해서 경계병이 증강됩니다. 그리고 차량 인수를 대학생이 시위용으로 쓰는 걸로 오인한 것도 있어요. 자, 장갑차 조정은 바로 일반 운전자도 대형면허 있으면 된다? 천만에 말씀. 바로 이 장갑차의 실제 조정에서 일반 면허 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지 검증해봤습니까? 안 했죠. 안 하죠. 또 허락을. 아니 그리고 이 광주에서 운전한 이 친구는 자기는 광주에서 운전했다고 했어요. 근데 아시아 공장에서 광주까지 누가 몰고 갔어요? 모든 장비를 운전할 수 있도록 훈련받은 북한 특수부대가 끌고 가서 광주역에서 야 너도 타봐, 너도 타봐, 운전할 수 있어. 자, 세 번째는 무기고를 탈취했다는 겁니다. 44개 무기고를 4시간 만에 탈취해요. 우리 특전사 지금 현재 제가 30년 무생활하니까 자신 있게 얘기 드리잖아요. 특전사고로 하라도 못해요. 못한대. 자, 이 기록을 안기부 기록에는 38가지 정확히 나와. 지휘들이 안 했으면 이렇게 기록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금성파출소의 무기를 가지고 북한 특수부대를 무장시키고 교도소를 해방해서 도청 앞에 계엄군을 몰살시키면 바로 대전으로 진격하면 개성에 대게 앞둔 북한 10만 정규군이 남한을 정복하는 게 이 5.18 작전 계획의 실체입니다. 북한 특수연을 개입을 명백히 일정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또 뭐가 일어나요?
자, 그 당시에 여기에서 순식간에 탈취했는데 탈취 날짜가 언제야? 5월 22일로 돼 있어요. 왜? 5월 20일 13시로 도청 앞에서 계엄군이 발포를 해서 시민군이 무장할 수밖에 없었다. 그걸 맞추기 위해서 조작했습니다. 이 조작된 걸 전라도 지역에서는 학생들한테 요 그대로 가르쳐요. 자, 그 당시에 이 김동민 광주매일보 기자가 요 파출소 200m 옆에 자기 집에 출근하려다 월요일날 이렇게 마친 걸 보고 예비군 중장이 쫓아가서 막아요. 자, 이 사건에 대해서 정찰 보고 없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정찰을 사전에 합니다라고 통보하고 정찰합니까? 노출 안 되게 하지. 또 무기고가 5월 23일까지 탈출했다고 하는데 시간과 날짜를 이렇게 물타기를 해요. 일반적인 소소 쨍한 걸 일반화시킨 거죠. 그리고 1300대 피탈차량은 다 운전병을 확보했대. 아니, 핸드폰이 있어요. 삐삐가 있어. 어떻게 모집해? 순식간에. 또 탈취 방법이 강목, 쇠방칠, 쇠파트를 사용했대. 이거는 얘네들 게릴라 전술을 상 본인들의 신분, 북한군이라는 걸 위장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18 관련해서 총 403명이 기소를 했습니다. 그 중에 무기고 습격 관련된 인원이 우리 특전사 못한다니까요? 금산파출소 일자를 조작하는 이유, 바로 김대중이 이 도청 앞에서 계엄군의 집단 발포를 유도하게 한 거죠. 자, 네 번째, 도청에 2100발의 폭발물을 다 다이너마이트로 연결해요. 바로 히로시마처럼 광주 시민과 계엄군을 그냥 싸그리 다 몰살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요 배승일 씨 문관이 들어가서 2일 동안 해체를 하는 거를 2020년 조선일보에 보도를 합니다. 월간 조선에. 그리고 북한 책자 아까 설명드렸죠? 여기에 이렇게 해체해서 계획대로 못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시 도청에 폭발물 조립하는 거예요. 방독면을 쓰고 있죠? 왜? 다이너마이트 폭발물이 많으면 유독가스가 발생해서 호흡을 잘 못해요. 이걸 잘 몰라. 폭탄 조립에서는 특수기술을 보유한 특수 경험자들만, 이거는 교육받은 숙달 요원들만 하는 거예요. 자, 아니 박모참호가 2개의 조작을 했다. 화순 지역에서 폭약을 조립해서 전남 도청에서 이동했다. 여러분, 폭발물은 어떻게 해요? 사용할 작전을 수행한 그 지점에서 뇌관과 기폭장치를 연결해서 거기에서 설치를 합니다. 왜? 이동하다가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폭발물은 폭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무식해서 제가 한숨 웃음이나 웃음. 그 다음에 이 세 명도 16개를 조작했대. 가담 인원 방법을 은폐하게 한 행위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불러서 너 뇌관, 기폭제, 그 다음에 또 심지 이거다 구분해서도 이게 용어가 뭔지 알아? 조작해봐. 조립해봐. 해봤어요? 하라고 해도 조사위에서는 안 하죠. 해봐야 좀 맞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방모참호가 탄광 광부였기 때문에 가능하다. 여러분, 전문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도 수십 년의 경험을 가진 폭약 전문가가 설치한대요. 왜? 이때 갱도의 폭약을 터뜨리는 순간 뇌물 사고가 제일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광업소장과 맨날 며칠 몇 시에 몇 발 터뜨리면 다 보고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 탄광의 매뉴얼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일반 광부들은 접근 자체를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적들이 계획대로 표현하는데 북한 입장에서 계엄군이 적이라는 표현이죠. 또 북한에서 수립한 계획이 실패했다는 걸 저희들이 자인하는 겁니다. 자, 5번째, 시위대가 광주교도소를 공격합니다. 2,700명의 수감자를 무장 동력으로 활용하라는 김일성의 지령에 의해서 시체가 발견 안 되지 않느냐? 그런데 김일성과 교신하는 것들을 통해서 2,700명을 폭동의 동력으로 삼아
교도소에서 증언이 여러 개 있는데 경상도 민간인 10여 명을 광주에서 강제로 탑승시켜서 끌려왔다. 또 부상당한 시위대 중에 신문에 보니까 시위 조종자, 그러니까 통제하는 사람이 너 이 차 타고 갔다가 오면은 30만 원 줄게 하고 30만 원 봉투를 주니 30만 원 받고 몇 가지 왔다. 그리고 인질로 군인과 경찰 가족을 차에 강제로 태워서 시위했다. 이런 생생한 증언이 있는데도 이거 거부합니까? 조사위에서는 1절 2호에서 함부, 일제 대응을 안 해요. 대응을 못하죠. 어떻게 교도소를 이런 10대, 20대 불황화가 공격합니까? 정방향으로 돼 있어 20m의 콘크리트 투수지 절벽, 철조망 3중으로 쳐져 있어요. 현재 우리 특전사들이 이거 못 들어요. 뭐 수채공으로 뭐 이렇게 드론으로 해서 공중으로 요즘 장비를 이용해서 하지 않는 한 못 들어갑니다. 자, 김일성이 오판한 게 있죠. 6.25 때 저랑 박헌영만 믿다가 김대중이 이렇게 하니까 김대중을 믿고 이렇게 했지만 아니 무기 나눠주는데 총기 탄약 수령은 거부해요. 광주 시민들이. 바로 김일성의 직보를 하죠. 광주인들이 총을 안 들려고 합니다. 야 무슨 소리야. 교도소 공격해서 이렇게 하다가 하고 평균으로 교신하는 걸 우리가 감상했어요. 그리고 바로 삼공수여단으로 부대를 바꿨죠. 결국 있는 광주 시민들이 5.18을 역전시킨 영웅입니다. 자, 북한 일본 문제 이런 기록들이 다 475명이라는 기록이 이렇게 무수 있어요. 그리고 등교한 학생들한테 왜 무등산 진달래 이게 구슬픈 노래를 틀어줄까요? 이거 작곡한 사람이 37광수로 귀순한 박승원이에요. 임종석도 이걸 떠드는 얘기가 있죠. 이 노래입니다. 광주 지역 아니 이거 사실과 다르다라고 했지만 교도소장의 증언에 아니 시체가 도로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상반되는 얘기죠. 김일성이 보고했다는 게 무정감청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데 김수현 정발부장, 장영태 도지사조차도 들었다 여러 차례 실제 투입한 지역대장도 야간 공격 단일에 했다. 소수시민은 아니 일제 공간인적 없대매 일본하고 상하로 배치되죠. 논리가 상충돼 까지 도시간 신발 밑창 깔창까지 확보를 해요. 간첩 특수부대가 아닌 이상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교도소는 이 도청업회의 사건처럼 광주 5.18 사태의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열받게 그냥 막 떠들어대니까 내가 지도 열받나 봐. 쏴서 이렇게 470을 죽였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그런데 실제 죽은 사람은 154명밖에 없습니다. 현재까지. 도청 앞에서 북한 특수부대가 대량 사살당했다고 주장한 게 정당의 작게 805.18입니다. 21일 13시경에 서로 대치하고 있다가 차량 장갑차로 그냥 닥치니까 한 명 죽고 한 명 부상당합니다. 계엄군의 사격을 유도하게 거죠. 실탄을 분배받아서 수협 빌딩으로 올라가서 표적 사격을 합니다. 16시까지 4대의 명을 사살하죠. 당황한 광주공원의 리을설은 야 시신을 빨리 은폐해 도청을 확보해서 거기다 다 감춰. 그리고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김일성 특사 문재심이 파견되는데 이때 합참의장이라는 자가 이 백수해안에 문재심이 들어온 백수해안에 해군을 변선으로 옮깁니다. 이거 참모총장, 합참의장의 권한 바뀝니다. 그 다음에 해안대대를 광주 비행장 투입으로 다 쫓아버려요. 있을 수 없습니다. 군 작전 계획상 있을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시신 처리를 하기 위해서 광주시장에 도착해서 청소차에 25호씩 실어서 옮깁니다. 청주로. 그런데 5.18 기념 자, 그 당시에 피탄을 맞았던 유탄된 김영래 중위입니다. 휴가 가서 도청 앞에 지나가다 맞은 거예요. 자, 운구차 시신을 옮기기 위한 청소차죠. 3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사격이 이루어서 대량 살상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한 명이 죽으면 그
죽은 사람이 들고 있던 총을 뒤따라온 사람이 들고 가면 그 친구도 조준사이겠다. 생생하게 얘네들이 기록하고 있어요. 결론입니다. 5.18은 불행한 사건이 틀림없죠. 그런데 45년이 지난 시기에도 지금 대립하고 있죠. 갈등. 이번에 특별법으로 진상규명 조사를 했는데 핵심 쟁점까지는 다 회피 또는 불능 처리했어요. 조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서 제착 대상자가 다수인데 어떻게 이 결과 보고서가 공신력이 있고 법적으로 효력이 있냐는 거죠. 따라서 불능 처리 과제 가짜 유공자가 판치는 이 보고서는 채택할 수가 없다. 북한군 개입한 게릴라 작전이라고 하는 5.18은 헌법조문에 반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반영할 수 없죠. 자, 조사 결과 봐서 얼마나 엉터리인지 제가 적시했습니다. 아니, 김경재 권영의 증언도 검증도 안 했어. 제노사이드 집단학살이라고 하는데 154명 전부 다 무기고 탈취 총기에서 죽었습니다. 집단학살 제노사이드라는 건 홀로코스트 유태인 학살 600만 명, 캄보디아 킬링필드 250만 명, 그중 제노사이드입니까? 아닙니다. 자, 5.18 외국 처벌보다 이 홀로코스트처럼 처벌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분야 최고의 국제 전문가가 미 앤드류 코펠맨 교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거 헛소리 한다고 짓거리고 있어요. 너희놈들 제노사이드 개념도 모르는 놈들이구만. 자, 민주화 과정의 탄압을 해서 이걸 하기 위해서 역사부장 처벌법 사례는 전 세계 전부 의무. 광주 5.18만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에 TF를 구성하고 옥상관을 24시간 가동을 해서 검열 감시에 민주당 전 국민 카트갑니다. 추미애 통신갑니다. 아니, 김정은의 저 공산 북한하고 뭐가 달라요? 소련 중공도 이 정도로 안 해요. 자, 2021년에 구글에 삭제를 요청했어요. 미국은 9,400여 건, 프랑스 5,400건, 독일, 일본, 한국은 54,000건이야. 전부 다 뭐예요? 거의 5.18. 5.18 관련된 거예요. 형벌 불성 원칙을 위반했죠. 81년도 대법원 판결에 이미 무장폭동이 났어요. 진실, 화웨이, 5.18 단체, 심지어 북한까지 전부 다 반란 폭동. 세계입니까? 아닙니다. 아니, 광주 시민들은 헌법기관이었기 때문에 모든 행동은 정당하다? 말이 됩니까? 차량 무기고를 폐차하고 교도소를 습격하고 젊은 여성을 성폭행하고 방어하고 약탈하는 게 민주화 운동이고 헌법기관이 해야 될 짓입니까? 그리고 진상규명특별법 자체를 얘네들 위반했어요. 얘네들 특별법에 의하면 직권조사 보고서와 다른 내용을 임의로 추가하거나 삭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냥 과감하게 삭제하고 그냥 추가해요. 법도 안 지켜. 도대체 이런 조직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결론부터 확정 지우고 일방적으로 몰아갑니다. 북한군 개입했다. 집단 발포가 있었다. 헬기 사격이 있었다. 다 없었다는 얘기죠. 보고서의 앞뒤 내용도 안 맞아. 아까 설명드렸죠? 논리적으로 모순된 걸 그냥 아니 초등학생도 이렇게 안 할 거야. 지가 한 얘기 5분 뒤에 다시 또 번복하는 거. 초등학생도 똑똑해서 요즘 이렇게 안 합니다. 일부 사례 자료를 활용해서 그대의 결론지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 아니 무기고 탈취 관련된 62년이 어떻게 4시간 만에 44개 무기고를 털 수 있느냐. 상식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이 주장들을 해요. 그리고 제척 대상자가 나타난 것은 법적 효력을 상실했다. 자,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김영삼이 특별법을 제정해서 대법원 판결을 민주항조로 바꿉니다. 그런데 이때 헌재 판결에서도 반대가 5명으로 더 많았어.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저 최초 단계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다시 시작해야 돼. 근데 이 부관 참시를 해도 시원찮을 김영삼이 밀어붙였어요. 일사부재 원칙을 위반한 거죠. 위헌 청구 소송을 재추진해야 됩니다. 효력정지,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사원과 국가부의 감사와 민원을 청구했어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영희 안기부장 지검 과정에서
헌법 수록 발언 취소해라. 5.18 단체 사과해라. 가짜 유공자 공개하고 재심사해라. 정부 조직법에 의해서 5.18 유공업무는 왜 5.18만 광주광역시에서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죠. 제2기 조사위원회를 통해서 전면 재조사를 해서 과학적으로 공통되고 다 인식할 수 있는 중립인사를 구성해서 완전 다 전면 재조사해야 됩니다. 이상으로 제가 설명드렸는데 짧은 시간 동안 막 많은 내용을 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말하면서 여러분께 그 불쾌감을 드렸다면 이걸로 가름하면서 죄송함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